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다시 6. 메리 울스톤 크랩스 셸리 장편소설, 오은숙 옮김. 3부. 제네바로 돌아와서 하루 또 하루,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갔다. 나는 작업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망한 그 악마의 복수가 두려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반감을 극복할 수 없었다. 다시 몇 달을 바쳐 깊이 연구하고 고통스럽게 조사하지 않는 한 여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 영국의 철학자가 굉장한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영국으로 가겠다는 허락을 구해볼까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미룰 온갖 핑계에 매달렸고 첫 걸음을 떼는데 주저하다 보니 당장의 절박함이 점점 덜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쇠약하던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이다. 불행한 약속의 기억을 떠올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도 굳세졌다.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내 우울에 남은 찌꺼기를 걷어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깊은 우울은 발작처럼 햇살을 향해 다가가는 탐욕스러운 암흑으로 불쑥불쑥 찾아왔다. 이런 순간에 나의 도피처는 완벽한 고독이었다. 나는 혼자 작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서 온종일 구름을 보고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으며 무심하게 보냈다. 신선한 바람과 밝은 햇빛을 쬐다 보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더욱 환한 미소로 더욱 유쾌하게 맞아주는 식구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날도 이렇게 방황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전처럼 웃을 줄도 알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간 듯해서 이 아비는 무척 다행스럽구나. 하지만 아직도 넌 슬퍼하면서 우리를 피하고 있어. 한동안 그 이유를 짐작하지 못해 애를 태웠는데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짚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해다오. 숨겨도 소용없다. 우리 모두를 3배의 불행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될 테니. 아버지의 이런 서론에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난 내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내 말년을 너희한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왔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좋아했어. 공부도 같이 했고 성격이나 취향으로 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란 얼마나 눈먼 것인지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최고의 강점으로 여긴 것이 오히려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구나. 너는 어쩌면 엘리자베스를 누이로만 생각했지 아내로 삼을 생각은 안 한 건 아닌지.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엘리자베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혼자 갈등하면서 그런 가슴 아픈 불행을 낳은 것 같구나. 아버지, 안심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처럼 볼수록 감탄스럽고 사랑하고픈 여자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는데 제 미래와 희망을 모두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말해주니 아비는 어느 때보다 기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현재의 사건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해도 미래에는 틀림없이 행복할 거다. 하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붙드는 건 그 불행인 것 같은데 이 아비는 그걸 쫓아내 버렸으면 한다. 그래서 말인데 당장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떤지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그동안 겪은 불행과 최근의 사건들로 우리가 평온하지 않아서 그런지 늙고 허약한 나로서는 무척 지내기가 힘들다. 너도 나보다 젊긴 하지만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니 빠른 결혼이 내가 꿈꾸었을
명예롭고 행복한 미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 내가 너한테 결혼을 명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미룬다고 해서 상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부디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해다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한동안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머릿속으로 재빨리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며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애썼다. 안 돼. 당장 엘리자베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지키지도 그렇다고 감히 깨뜨리지도 못할 엄숙한 약속에 매여 있었다.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것인가. 땅에 고꾸라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목에 건 채 축제의 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약속을 지키고 그 괴물을 배우자와 함께 떠나 보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쁘게 결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영국으로 떠나든지 내 과제에 꼭 필요한 지식을 발견한 영국 철학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소처럼 지내면서 그 역겨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날 테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계기가 되어 모든 일을 공포에 떨게 할 그 이야기가 탄로날 수 있었다. 또한 자제력을 잃는다면 내가 그 끔찍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괴로운 감정을 숨기지 못할 것은 너무도 뻔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 일단 시작하면 일은 빨리 끝날 것이고 나는 다시 가족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약속을 지키면 괴물은 영원히 떠날 것이다. 또 자주 상상하는 대로라면 그동안의 괴물이 어떤 사고로 죽고 나는 이 구속에서 영원히 벗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영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야 하는 진짜 이유를 숨긴 채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 간절한 바람만을 드러내어 쉽게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냈다. 거의 광기와도 같은 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빠져 있던 내가 마침내 그런 여행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거라는 사실에 아버지는 반색을 했고 환경을 바꾸어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면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다. 체류 기간은 내 선택에 맡겨졌다. 몇 달, 길게는 1년이 얘기되었다. 아버지는 신중한 부성애를 발휘해 나와 동행할 사람을 구해 놓았다. 나한테는 얘기도 없이 엘리자베스와 상의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클레르발과 합류하도록 손을 써 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혼자 있어야 한다는 계획에는 방해가 되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외롭고 미칠 듯한 사색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솔직히 기뻤다. 아니 어쩌면 앙리는 나와 언제 끼어들지 모를 적 사이에 있어 줄 것이다. 내가 혼자라면 그 괴물은 내 과제를 일깨우려고 또 진행 과정을 지켜보려고 수시로 징그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결국 나는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돌아오는 즉시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연로함을 핑계로 더 미루는 걸 극구 반대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지긋지긋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 비할 수 없는 고생의 유일한 위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굴레에서 해방된 날 엘리자베스를 내 여자로 맞아들이고 과거를 잊겠다는 기대였다.
이제 영국으로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나는 적의 존재도 모르는 가족을 내가 떠났다고 격분할 그의 공격의 무방비로 남겨두는 셈이었다. 반대로 그는 내가 어딜 가든 따라다니겠다고 했으니 영국까지 따라오지 않을까 섬뜩한 상상이었지만 대신 가족이 안전할 테니 안심이 되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의 노예가 된 동안에는 순간순간 충동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느낌으로는 그 악마가 나를 따라올 것이며 우리 가족은 그의 위험한 음모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강했다. 내가 다시 고향을 떠난 것은 8월 하순이었다. 여행을 제안한 사람이 나였기에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있었지만 내가 그녀를 떠나 불행과 슬픔의 여정으로 고생할 거란 생각에 수심이 가득했다. 나한테 클레르바를 길동무로 붙여준 것은 그녀의 배려였다. 사실 남자란 여자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온갖 상황에 참으로 둔감하다. 그녀는 서둘러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상반되는 수많은 감정으로 말을 잊었는지 그녀는 눈물 어린 침묵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나를 태우고 갈 마차에 올랐고 어디로 가는지 주위에 뭐가 스쳐가는지 의식하지도 않았다. 다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내 화학기구들을 같이 싸들고 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했다. 끔찍한 상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웅장한 풍경이 지나가는데도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며칠을 멍하니 지내며 기나긴 길을 달린 후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틀 동안 클레르바를 기다렸다. 그가 왔다. 정말이지 우리 두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일까. 그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때마다 활기를 띠었고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했으며 아침 해가 새 하루를 여는 것을 볼 때는 더욱 행복해했다. 그는 나에게 수시로 색이 변하는 풍경과 하늘을 가리켰다. 이런 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존재를 즐기노라.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대체 무엇 때문에 풀이 죽어서 그렇게 울상이니? 사실 나는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라인강에 비친 황금빛 일출이나 지는 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 친구여, 당신이 클레르발의 일기를 보면 내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이다. 그는 느끼고 기뻐할 줄 아는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니까. 그러나 내 비참한 인생은 즐거움으로 향한 모든 길이 차단된 채 저주에 묶여 있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로테르담까지 배를 타고 라인강을 내려가서 거기서 영국행 배를 타기로 했다. 도중에 버드나무가 우거진 섬을 여러 지났고 아름다운 소도시들도 보았다. 만하임에서 하루를 묵은 우리는 스트라스부르를 출발한 지 5일째 되는 날 마인츠에 도착했다. 라인강은 마인츠를 지나면서 더욱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냈다. 강은 물살이 빨라지더니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그리고 아름다운 언덕들 사이를 굽이 돌았다. 벼랑 끝에는 폐허가 된 성들이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높이 근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라인강은 실로 이 부분에서 유난히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어느 지점에서는 험준한 언덕과 저 아래 검은 라인강이 내달리는 장엄한 절벽을 굽어보는 폐허의 성이 보이는가 하면 갑자기 절벽이 꺾이면서 완만한 초록빛 아래 풍요로운 포도밭이 펼쳐지고 굽이치는 강과 사람이 사는 소도시가 보인다. 마침 포도 수확기여서 우리가 강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조차 마음은 가라앉고
영혼은 우울한 생각에 불안해하던 나조차 흥이 났다. 나는 배 바닥에 누웠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니 오랫동안 잊었던 평온함에 취하는 것 같았다. 내 기분이 이런데 앙리의 감정을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동화 속 나라에라도 가는 것처럼 흥분하며 인간이 좀처럼 맛보기 힘든 환희를 즐겼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살았어. 루체른 호수와 우리 주에 가보았지. 거기서는 눈을 이고 있는 산들이 물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앞도 안 보일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화사하게 눈길을 끄는 푸른 섬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울하고 음산한 풍경이었을 거야. 호수가 폭풍우에 요동치는 것도 보았어. 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물이 솟구칠 때는 마치 광막한 바다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 파도가 거세게 산자락을 때리거든. 그 산에서는 한 사제가 그의 애인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렸다는데 지금도 밤바람이 잠잠해진 사이에 그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 라발레산과 페이드 보에도 가 보았어. 그런데 빅터, 이 고장의 풍경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다. 스위스의 산들이 더 웅장하고 기묘하긴 하지만 이 신성한 강유역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매력이 있어. 저기 절벽에 걸린 성을 봐. 그리고 저 섬에 아름다운 나무들의 무성한 잎 사이로 숨다시피 한 성하며 포도 덩굴 사이로 걸어 나오는 일꾼들. 산이 꺼진 곳에 반쯤 가려진 저 마을도. 아, 이곳에 사는 수호 정령들은 빙하를 쌓는 정령들이나 험준한 산봉우리 숨어 사는 우리나라의 정령들보다 훨씬 더 인간과 조화롭게 지낼 거야. 클레르발,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너의 말을 옮기면서 내가 받을 찬사를 생각하니 지금도 즐겁기만 하다. 그는 원래 시적 심성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왕성하게 솟구치던 그의 상상력은 예민한 감수성으로 다듬어졌다. 그는 뜨거운 애정이 넘치는 영혼의 소유자였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꿈에서나 찾아보라고 말하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우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들의 공감은 그의 열렬한 마음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감탄하고 넘어갔을 자연의 외적 풍경을 그는 뜨겁게 사랑했다. 우렁찬 폭포수가 정열처럼 그를 사로잡았고 높은 바위, 저 산, 그리고 깊고 어두운 숲, 그 색깔과 모습들은 그때 그에겐 하나의 욕망, 하나의 감정, 하나의 사랑이었다. 거기엔 상념에서 생겨나는 깊은 매력이 필요 없었고 눈에서 생겨나지 않는 그 어떤 흥미도 필요 없었다. 그런 그는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걸까? 그 정신, 아름답고 방대한 상상력과 생각으로 넘치던 정신, 그것을 만든 이의 생명력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던 정신은 사라져버린 걸까? 이제는 오직 내 기억 속에만 남은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성스럽게 빚어서 아름다움을 빛내던 너의 육신은 비록 쓰러졌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이 불행한 친구를 찾아와 위로해준다. 본의 아니게 터져 나온 이 슬픔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 쓸데없는 넋두리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앙리에 대한 빈약한 감사의 표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추억하면서 밀려든 고뇌로 괴로워하던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제 내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우리는 쾰른을 지나 네덜란드 평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남은 여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맞바람이 부는 데다 물살이 너무 느려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겨를이 없었지만 며칠 내로
로테르담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났다. 9월 하순 어느 맑은 아침 영국의 하얀 절벽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템즈 강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강 유역은 평평하지만 기름졌고 거의 모든 도시마다 추억의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우리는 틸버리 요새를 보았고 그 유명한 에스파냐 함대를 떠올렸다. 그레이브샌드와 울리치, 그리니치 이런 곳들은 내 고향에서도 익히 들은 곳이었다. 마침내 런던의 수많은 첨탑들이 나타났다. 커다란 도시를 굽어보는 세인트폴 대성당과 영국 역사에서 유명한 런던 탑이 보였다. 런던은 우리에게 알맞은 휴식처였다. 우리는 아름답고 유명한 이 도시에서 몇 달 머무르기로 했다. 클레르발은 당시 이름을 떨치던 재능 있는 명사들과 사귀고 싶어 했지만 나에게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였다. 나는 우선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 연구했고 가져갔던 저명한 자연 철학자 앞으로 쓰인 추천장들을 곧바로 써먹었다. 내가 행복하게 공부하던 시기에 이런 여행을 했다면 굉장히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 존재 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온통 내 관심을 붙든 주제에 정보를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난 게 고작이었다. 나에게 사람 사귀기란 성가신 일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하늘과 땅의 모습을 실컷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었다. 앙리의 목소리가 위안을 주었고 나는 잠시나마 평화로운 느낌을 맛보았다. 그러나 바쁘거나 무심하고 즐거운 얼굴들은 내 절망감을 되살렸다. 다른 인간들과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이 장벽은 윌리엄과 저스틴의 피로 봉해졌다. 그리고 그 이름과 연관된 사건을 떠올리면 괴로움이 밀려왔다. 클레르발은 예전에 내 모습을 닮아 있었다. 경험과 지식을 쌓으려고 안달이었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았다. 그가 관찰한 색다른 풍습들은 마르지 않는 지식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또 오랫동안 품어왔던 목표를 추구했다. 그의 목표는 인도에 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배울 만큼 배웠고 인도 사회를 연구했다는 자신감에서 유럽의 식민지 사업과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그 계획을 더욱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다. 그는 항상 바빴다. 그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슬픔과 낙담뿐이었다. 어떤 걱정이나 아픈 기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사회 현상에 발을 디딜 때는 즐거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나는 그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가능한 한 속내를 숨겼다. 종종 다른 약속을 핑계로 같이 나가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남았다. 이때쯤 나는 새로운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마치 머리 위로 한 방울씩 계속해서 물을 떨어뜨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이 일에 연관된 생각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고 그것과 관련된 말을 할 때는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런던에 온 지 몇 달이 지나 예전에 제네바에 우리 집에 왔던 한 스코틀랜드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자기 고장에 아름다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사는 퍼스까지 북쪽으로 찾아오라고 권했다. 클레르발은 신이 나서 초대에 응하고 싶어 했고 나는 사람 만나기는 싫어했지만 다시 산과 개울을 보고 싶었고 자연이 그 지역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궁금했다. 우리가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가 10월 초였는데 벌써 2월이었다. 우리는 3월 말에 북쪽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까지 대로를 따라가는 대신 도중에 윈저와 옥스퍼드, 매틀록 그리고 컴벌랜드 호수를 거쳐 7월 말 목적지에 도착하기로 했다. 나는 북부 스코틀랜드 고지의 외딴 벽지에서
작업을 끝낼 생각으로 화학 기구들과 그동안 모은 재료를 챙겼다. 우리는 3월 27일 런던을 출발한 뒤 윈저에서 며칠을 머물며 아름다운 숲을 돌아다녔다. 우리 같은 산악 지방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풍경이었다. 아름드리 너도 밤나무들과 풍부한 사냥감, 기품 있는 사슴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거기서 다시 옥스퍼드로 향했다. 이 도시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150년도 더 전에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사건들을 떠올렸다. 찰스 1세가 군대를 모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 도시는 다른 주들이 모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의회파에 합류한 뒤에도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 그 불운한 왕과 부하들, 사냥하던 포클랜드와 오만한 고린, 왕비와 그 아들에 얽힌 기억들은 그들이 살았다고 생각되는 도시 구석구석에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옛날의 영혼들이 잠든 이곳에서 그 자취를 더듬는 것이 즐거웠다. 설령 이런 기분으로는 상상 속의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해도 이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유서 깊은 대학들은 그림 같았고 거리는 차라리 웅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시스는 실록의 목초지 사이를 빠져나와 넓고 잔잔하게 펼쳐지면서 고목 사이로 솟아오른 웅장한 탑과 첨탑들, 돔, 지붕들을 비추었다. 나는 이런 경치에 흠뻑 취해 있다가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감에 괴롭게 깨어나곤 했다. 과거의 나는 평화로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 어린 시절 전혀 불만을 모르고 살았으며 어쩌다 권태감에 빠졌을 때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기하고 멋진 것들을 연구하면 흥미가 되살아나 낙천적이 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타 죽은 나무였다. 내 영혼에 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머지않아 닥칠 내 존재의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느꼈다. 망가진 인간성의 참혹한 광경, 다른 이에게는 안타깝고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영국 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지점을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다. 짧게 계획했던 발견의 나들이는 유물들이 연달아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종종 길어지곤 했다. 우리는 유명한 애국자 햄던의 무덤과 그가 쓰러졌다는 벌판을 찾아갔다. 그런 유적과 기억들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자유와 살신성인의 숭고한 이상을 생각하니 잠시 내 영혼이 저급하고 가련한 두려움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한순간 나는 사슬을 떨치고 자유롭고 고결한 영혼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쇠사슬이 이미 내 살을 파고든 까닭에 나는 다시 몸을 떨며 가망 없이 비참함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아쉬움 속에 옥스퍼드를 떠나 다음 기차역인 메틀록으로 향했다. 이 도시 주변의 시골 풍경은 스위스의 풍경과 무척 비슷했다. 다만 모든 것이 좀 더 낫고 내 고향과는 달리 초록 언덕 뒤 멀리서 하얀 관을 쓰고 소나무 우거진 산들을 거느린 알프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 뿐이었다. 우리는 신비한 동굴과 작은 자연사 표본실을 구경했는데 진기한 것들을 진열한 방식은 세르보나 샤모니의 박물관들과 똑같았다. 앙리가 샤모니 이야기를 하자 나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고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장면이 연상되어 서둘러 메틀록을 떠났다. 더비에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서 도중에 컴벌랜드와 웨스트멀랜드에서 2달을 보냈다. 이때쯤 나는 스위스의 산속에 와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산의 북쪽 기슭에 아직 녹다 남은 눈, 호수, 그리고 바위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개울은 모두 낯익고 푸근한 풍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몇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수다를 떨어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상대적으로 클레르발은 나보다 더욱 기뻐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과 사귀며 정신의 영역을 넓혀갔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사귈 때는 스스로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재주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난 여기서 살까 봐. 이 산들을 곁에 두면 스위스나 라인 강도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그는 나그네의 삶이란 즐거우면서도 매우 고달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그네의 감정은 멈출 줄 모르고 뻗어 나간다. 휴식에 몸을 담그기 시작한 순간 그는 즐거움을 주던 것을 떠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다시 거기에 몰두하다가 또 다른 진기함을 찾을 수밖에 없다. 컴벌랜드와 웨스트멀랜드에 여러 호수를 찾아 다니는 일이 줄어들고 그곳에 몇몇 사람과 정이 들었을 때쯤 스코틀랜드 친구와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나로선 섭섭한 것이 없었다. 그즈음 나는 한동안 약속을 잊고 지냈으므로 그 악마가 실망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어쩌면 스위스에 남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만 아니었다면 잠깐씩 잠을 자거나 평화로운 휴식을 맛보았을 테지만 항상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며 쫓아다녔다. 나는 초조하게 편지를 기다렸다. 편지가 늦어지면 숨이 막히면서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또 편지가 도착해 봉투에서 아버지나 엘리자베스의 이름자를 볼 때에도 편지를 읽고 내 운명을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때로는 그 악마가 나를 쫓아왔다가 내 친구를 살해함으로써 나의 태만을 응징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앙리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분노한 파괴자에게서 보호하려 했다. 나를 쫓아다니는 양심 때문에 나는 무슨 큰 죄를 저지른 느낌이었다. 죄는 없었지만 범죄처럼 치명적인 무시무시한 저주를 끌어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에든버러를 방문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나른했지만 그 도시는 불행한 존재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클레르발은 이곳을 옥스퍼드만큼 좋아하지는 않았다. 옥스퍼드의 고전적인 모습을 훨씬 마음에 들어했다. 그러나 새 도시다운 에든버러의 정연한 아름다움, 낭만적인 성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변 환경, 아서 왕의 대좌, 성 버나드의 우물, 펜틀랜드 힐스가 그 변화를 보상해 주면서 그에게 유쾌한 감탄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 여행의 종착지에 빨리 도착하고픈 마음뿐이었다. 우리는 일주일 후에 에든버러를 떠나 쿠퍼와 세인트 앤드 루스를 통과했고 테이강 유역을 따라 마침내 친구를 만나기 위한 퍼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나는 낯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춘다거나 손님에게서 쾌활함을 끌어낸다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클레르발에게 혼자서 스코틀랜드를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넌 너대로 즐겁게 지내.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자. 한두 달 떠나 있을 생각이야. 부탁하는데 내 일에 끼어들지 말아줘. 잠시만 나를 혼자 조용히 있게 해줘. 돌아올 때는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어서 내 기분을 맞출 수 있을 거야. 앙리는 나를 말리고 싶어 했지만 내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 그는 자주 편지를 쓰라고 부탁했다.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야 너를 따라가는 게 낫지. 난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니 빨리 돌아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 내가 없으면 왠지 낯설어서 말이야. 친구와 헤어지면서 나는 스코틀랜드의 외딴 곳을 찾아가서 조용히 일을 마치기로 했다. 괴물이 나를 따라왔고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자기 배우자를 건네받으러 나타날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결심한 대로
북부 고지대를 가로질러 오크니 제도의 외딴 곳을 내 작업 장소로 정했다. 그런 일에 꼭 어울리는 그곳은 바위덩어리나 다름없는 섬으로 높은 쪽 절벽에 끊임없이 파도가 부딪혔다. 척박한 땅에서는 몇 마리 불쌍한 소가 먹을 풀 약간과 주민들의 주식인 귀리가 겨우 자랄 뿐이었다. 주민이라고 해봐야 5명. 앙상하고 수척한 몸은 그들의 형편없는 식사를 말해주었다. 어쩌다 사치를 부릴 때 먹는 채소와 빵,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 8km 정도 떨어진 본토에서 조달되었다. 섬을 통틀어서 누추한 오두막 3채가 고작이었고 그나마 한 채는 내가 도착할 당시엔 비어 있었다. 그 집을 빌렸다. 2칸짜리 그 집은 가난의 처참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초가집은 꺼졌고 벽은 회칠이 안 되어 속을 드러냈으며 문의 경첩은 떨어지고 없었다. 나는 집을 수리하도록 시키고 가구 몇 점을 사들인 후 그 집에 들어갔는데 분명 상당한 놀라움을 일으켰을 이 사건도 지독한 가난과 궁핍에 찌들어 무감각해진 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실제로 내가 이들의 이목을 끌거나 방해 받지도 않고 음식과 옷을 약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한 것은 인간의 가장 천박한 감정조차 무디게 만드는 고단한 삶 때문이었다. 이렇게 은거 생활을 하면서 오전에는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저녁에 날씨가 괜찮을 때면 돌투성이 해변을 거닐면서 내 발치에 달려드는 성남 파도 소리를 듣곤 했다. 단조로우면서도 늘 변화무쌍한 풍경이었다. 스위스가 생각났다. 거기 풍경은 무섭도록 쓸쓸한 이곳과는 전혀 다르다. 언덕엔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평원에는 군데군데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잔잔한 호수에는 파란 하늘이 정답게 비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이지만 바다의 거센 포효에 비하면 어린 아이 장난에 불과하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끔찍하고 지겹기만 했다. 며칠씩 연구실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도 때로는 일을 빨리 끝내려고 밤낮으로 매달리기도 했다. 사실 내가 하던 일은 정말 혐오스러웠다. 첫 번째 실험 때는 광적인 열정 때문에 오로지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만 빠져 있다 보니 무시무시한 과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냉정한 정신으로 일을 하려니 내가 만든 것에 종종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그런 오지에서 정말 구역질 나는 일에 매달려서 내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고독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져 갔다. 나는 점점 초조해하고 신경질적이 되었다. 나를 박해하는 악마가 나타날까봐 매 순간이 두려웠다. 때로는 바닥만 쳐다보면서 혹시나 끔찍한 그 상대와 마주칠까봐 눈을 들지도 못했다. 혼자 산책할 때면 그가 나타나 자기 배우자를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은 걸어 다니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은 계속 했으므로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터였다. 나는 가슴 떨리는 간절한 희망으로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감히 물어볼 자신이 없었지만 내 심장을 오그라들게 한 막연한 불행의 예감과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지고 달이 막 바다에서 떠오르는 참이었다. 작업을 하기에는 불빛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멍하니 손을 놓고서 그날 밤은 일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서둘러 완성해야 할지 생각했다.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3년 전 나는 이와 똑같은 일을 했고 그렇게 만든 악마는 비할 데 없는 잔인성으로 내 가슴을 황폐하게 했으며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을 심어주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려 하는데 그 존재의 성격 또한 몰랐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보다 천배만배 사악해서 살인과 참극 자체를 즐길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의 주변을 떠나 외딴 오지에 숨어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 역시 생각하고 추론할 줄 아는 동물일 텐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이 서로를 미워할 가능성도 있다. 그 녀석이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싫어하는데 자기 앞에 여자를 보고 더 큰 혐오감을 가지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그녀 또한 훨씬 잘생긴 사람을 보고 그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를 떠나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자기 종족에게 버림받은 사실의 분노를 불태울지도 모른다. 설사 그들이 유럽을 떠나 신대륙의 황무지에 둥지를 튼다고 해도 그 악마가 갈구하는 공감의 첫 번째 결과는 아이들일 테고 그렇게 악마의 시족이 지구에 번식한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공포 가득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나 혼자 좋으라고 나중 세대에게 이런 저주를 부를 권리가 있는 걸까? 전에 나는 내가 창조한 존재의 궤변에 감동했다. 사실은 그의 악마적인 위협에 꼼짝없이 당한 것이다. 지금 와서 처음으로 내 약속의 부도덕성을 갑자기 깨달았다. 후손들이 나를 자기만의 이기심에서 인류 전체의 존재와 자신의 평화를 서슴없이 맞바꾼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저주할 생각을 하니 몸소리가 쳐졌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에서 달빛으로 드러난 그 악마의 모습이 보였다. 소름 끼치는 웃음으로 입술이 주름투성이가 되어 나를 자신이 명령한 과제가 진행되는 방을 보고 있었다. 그래, 그는 나를 따라온 것이다. 숲을 어슬렁거리고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또는 드넓은 히스 벌판에서 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일을 진척시켰는지 확인하고 약속 이행을 재촉하러 나타난 것이다.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극도의 사악함과 배신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를 닮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약속은 미친 짓이었다. 나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작업하던 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 악마는 머지않아 행복을 안겨줄 존재가 파괴되는 광경을 보더니 절망과 원한에 사무쳐 섬뜩하게 울부짖으며 물러났다. 난 방에서 나와 문을 잠그면서 다시는 그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했다. 그러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내 거처로 향했다. 나는 혼자였다. 그 답답한 우울증을 떨쳐주고 무서운 망상으로 인한 토할 듯한 중압감에서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바다를 보며 창가에 있었다. 바람이 조용해서 그런지 바다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고요한 달빛 아래 모든 것이 잠든 채였다. 고깃배 몇 척만이 드문드문 수면에 떠 있었고 가끔씩 서로를 부르는 어부들의 목소리가 산들 바람에 실려왔다. 고요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실 그 정적의 깊이를 제대로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까운 해변에서 노젓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집 근처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누가 문을 살짝 열어젖힌 듯 대문이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육감으로 그의 정체를 간파한 나는 멀지 않은 오두막에 사는 농부를 깨우고 싶었다. 그러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감정, 다급한 위험을 피해 달아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에 붙박혀 버린 무서운 꿈 속에서 수없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허우적댔다. 곧이어 진입로를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던 악마가 나타났다. 그는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힘들게 시작한 것을 파괴해버렸어. 대체 의도가 뭐지? 감히 약속을 깨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난 온갖 고생을 다 겪어왔어. 당신과 함께 스위스를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 버드나무 많은 섬들 사이로 언덕을 넘어 옮겨 다녔어. 잉글랜드의 히스 들판과 스코틀랜드의 황해에서 몇 달씩 지냈고 생각도 못할 피로와 주의, 굶주림을 견뎌왔는데 감히 내 희망을 무너뜨려? 꺼져.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 너처럼 흉측하고 사악한 존재는 절대 다시 만들 수 없어. 넌 노예야. 그렇게 설득했건만 넌 내가 애써 겸손 떨 가치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어. 내 능력을 잊지 마. 넌 지금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내가 햇빛도 싫어할 만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넌 나를 만들었지만 내 주인은 나야. 어서 복종해. 우유부단하던 내 과거는 지나갔다. 어디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위협해도 난 두 번 다시 그 사악한 짓을 하지 않을 테다. 오히려 내 악행의 동반자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내 결심만 굳어질 뿐이지. 내가 맨정신으로 죽음과 참극을 즐길 악마를 세상에 풀어놓을 것 같으냐? 어림없다.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협박해도 내 말은 내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야. 그 괴물은 내 얼굴에 나타난 굳은 결심을 보더니 무기력한 분노로 이를 갈았다. 모든 남자가 아내를 가슴에 품고 모든 짐승도 자기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 살라고? 나도 한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혐오와 경멸뿐이었어. 이봐, 너는 맘에 안 들겠지만 조심해야 할걸. 앞으로 내 인생은 공포와 불행 속에서 지나갈 것이고 머지않아 벼락이 내리쳐 내게서 영원히 행복을 앗아갈 것이다. 내가 감당 못할 비참함 속에서 뒹구는 동안 너는 행복할 줄 아느냐? 넌 나의 나머지 열정도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복수는 남아. 복수, 앞으로는 그것이 빛이나 음식보다 더 좋게 느껴지겠지. 나는 죽을지 몰라도 그 전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폭군인 내가 먼저 너의 불행을 지켜보는 태양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난 겁이 없고 그래서 강인하거든. 뱀처럼 교활하게 지켜보다가 독을 쏠 테다. 넌 내가 입은 상처를 보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닥쳐라 악마야. 사악한 말로 공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내 결심은 이미 말했고 난 그런 말에 뜻을 굽힐 겁쟁이가 아니다. 이제 그만 떠나라.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좋다. 가지. 하지만 잊지 마라. 내 결혼 첫날 밤에 찾아갈 것이다. 나는 불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비열한 자식, 내 죽음을 말하기 전에 내 몸이나 무사하게 잘 간수해라.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몸을 피하더니 총총히 집을 떠났다. 몇 분 후 그가 탄 배가 쏜살같이 물을 가르며 나가는가 싶더니 곧 파도 사이로 사라졌다.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말이 귓전에 울렸다. 내 평화를 압살한 녀석을 쫓아가서 바닷속에 처박고 싶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동안 온갖 상상이 떠오르면서 가슴을 찢고 애는 것 같았다. 왜 그때 그를 쫓아가서 죽어라 싸우지 않았던가. 그러나 상처를 주어 그를 떠나게 만든 사람은 나였고 그는 본토 쪽으로 길을 떠난 후였다. 만족을 모르는 그의 복수극에서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그리고 다시 그의 말이 떠올랐다. 내 결혼식 첫날 밤에 찾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내 운명의 끝으로 정해진 시점이었다. 나는 바로 그 시간에 죽어서 그를 만족시키고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그녀가 잔인하게 연인을 빼앗기고 흘릴 눈물과 한없는 슬픔을 생각하니 정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바탕 싸워 보지도 않고 적 앞에 쓰러지지는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밤이 지나고 바다에서 해가 떠올랐다. 기분은 한결 편안해졌다. 분노의 격정이
깊은 절망 속에 가라앉은 것을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말이다. 나는 집을 어젯밤에 언쟁이 있었던 끔찍한 현장을 떠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는 나와 다른 인간들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장애물 같았다. 아니, 차라리 그런 사실이 증명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슬그머니 일었다. 차라리 그 황량한 섬에서 시들어가며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의 충격도 없이 살다 갔으면 하고 바랐다. 돌아간다면 그건 나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다.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악마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할 터였다.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져 그 이별의 불행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유령처럼 섬을 떠돌았다. 정오가 되어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풀밭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밤을 꼬박 새워 신경이 예민했고 눈이 따가웠던 것이다. 그렇게 빠져든 잠이 기력을 채워주었다. 잠에서 깬 나는 다시 인간의 한 성원이 된 기분이었고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지난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악마의 말이 죽음을 알리는 조종처럼 계속 귀에 울렸다. 그 말은 꿈처럼 다가왔지만 현실처럼 생생하고 무거웠다. 해가 훌쩍 기울어 버렸다. 나는 여전히 바닷가에 앉아서 개걸스러워진 식욕을 귀리 케이크로 채웠다. 그때 배 한 척이 내가 앉은 쪽으로 다가오더니 선원이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제네바에서 온 편지들과 함께 빨리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클레르발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지쳤으며 런던에서 사귄 그의 친구들이 이미 시작한 인도 사업에 관한 협상을 마저 끝내야 하니 런던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써 있었다. 그는 더는 출발을 미룰 수 없으며 런던까지 여행한 후에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더 긴 여행이 이어질지도 모르니 하루속히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그는 나더러 이 외로운 섬을 떠나서 퍼스에서 자기를 만나 같이 남쪽으로 가자고 졸랐다. 이 편지가 나에게 상당한 활력을 주었고 나는 이틀 후에 그 섬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 화학 기구들을 챙겨야 했고 그러려면 끔찍한 작업 현장이었던 방에 들어가야 했고 구역질 나는 꼴을 하고 있는 재료들을 치워야 했다. 이튿날 아침 동이틀 무렵 나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연구실 문을 열었다. 내가 파괴해버린 반쯤 완성되었던 존재의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산 사람의 살을 난도질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방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기구들을 밖으로 옮겼지만 이대로 떠나면 농부들의 공포와 의심을 살 것이고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바구니에 담아 돌을 가득 채운 후 한밤중에 배에 싣고 가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 그러고는 해변에 앉아 화학 기구들을 씻고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악마가 나타났던 날 밤 이후 내 감정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그 전에는 우울한 절망감에 쌓여 결과가 어떻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눈앞에서 장막을 걷어버린 듯 처음으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작업을 다시 한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의 위협이 꺼림직하게 마음을 짓눌렀지만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그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악마와 똑같은 존재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극악하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굳게 못 박은 나는 다른 결론이 나움직한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렸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달이 떴다. 나는 작은 배에 바구니를 싣고 해안에서 6km쯤 나아갔다. 사위는 너무도 쓸쓸했다.
배 몇 척이 육지로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불안에 떨면서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했다. 한순간 맑게 빛나던 달이 갑자기 짙은 구름에 가렸고 나는 어둠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구니를 바다에 던져 넣었다. 꾸르륵거리며 가라앉는 소리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다.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공기는 시원했고 마침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쌀쌀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쌀쌀한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고 기분 좋게 다가와서 좀 더 바다에 머물기로 하고는 키를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킨 채 바닥에 누웠다. 구름이 모든 것을 가려 흐릿했고 배의 용골이 파도를 가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자장가 같은 그 소리에 나는 깜빡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이미 높이 떠오른 뒤였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내 작은 배를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 북동풍이 부는 것으로 보아 내가 떠나온 해안에서 멀리 밀려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항로를 바꾸려고 했지만 한번 더 벤 머리를 돌렸다가는 당장 배에 물이 찰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꼼짝없이 바람에 밀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다. 나에겐 나침반도 없었고 이곳 지리를 거의 알지 못했으므로 태양의 위치도 나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드넓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거나 또는 거칠게 철썩이며 사방에서 나를 희롱하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으므로 이어질 고난의 전주곡과도 같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을 가린 구름이 바람에 밀려갔지만 구름이 밀려난 자리를 다시 다른 구름이 채웠다. 바다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나의 무덤이었다. 이 악마야, 내가 할 일이 벌써 다 끝나버렸다. 나는 고함을 쳤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아버지를, 클레르바를 떠올렸다. 내가 떠나온 사람들, 그 괴물이 무자비한 피의 욕심을 채우려고 손을 뻗칠 모든 일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나를 절망스럽고 두렵기만 한 망상에 빠뜨렸다. 이제 그 장면이 영원히 막을 내리려는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처진다. 몇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면서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어 산들바람으로 바뀌었다. 거품을 물던 높은 파도는 바다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자 어마어마한 너울이 일었다. 속이 울렁거려 키를 잡고 있기도 힘들어질 때쯤 갑자기 남쪽에 길게 뻗은 고지가 보였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 무서운 불안 속에서 여러 시간을 보낸 후라 드디어 살았다는 갑작스런 희망이 벅차게 밀려오면서 눈물이 줄줄 쏟아졌다. 우리 감정이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애착은 얼마나 묘한 것인지. 나는 옷가지로 돛을 하나 더 만들어 달고 길을 쓰고 육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멀리서는 험한 바위 땅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작지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해안 가까이에는 선박들이 있었다. 나는 문득 문명화한 인간들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주의 깊게 육지의 굴곡을 눈으로 더듬다가 마침내 작은 곳 뒤로 솟아오른 첨탑을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극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므로 가장 쉽게 먹을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시를 향해 배를 저어 가기로 했다. 다행히 나에겐 돈이 있었다. 고질 도는 순간 작고 아담한 소도시와 아늑한 항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내 가슴은 뜻밖의 탈출구의 기쁨으로 설레었다. 배를 대고 돛을 내리느라 정신없을 때 몇몇 사람이 다가왔다. 그들은 내 몰골에 적잖이 놀란 것 같았지만 나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희들끼리 몸짓을 해가며 수군거리는 것이 다른 때 같았으면 은근히 경계심이 들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들이 영어를 쓴다는 것 밖에는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영어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이 도시 이름이 뭐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뭘. 어쩌면 이곳은 별로 당신 맘에 들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내 장담하건대 당신한테 묵을 곳을 내줄 사람도 없을 거요. 낯선 사람에게서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은 나는 몹시 놀랐을 뿐더러 그 동료들의 찡그리고 화난 표정이 무척 당혹스러웠다.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건 영국인다운 관습이 아닐 텐데요. 그 남자가 말을 받았다. 난 모르겠소. 영국인다운 관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일랜드인의 관습은 죄인을 미워하는 거라오. 이상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군중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하나같이 호기심과 분노가 섞인 표정들이 사실 성가시기도 했지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켰다. 여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군중이 웅성거리면서 나를 애워싸고 따라오는데 험상궂은 남자가 다가오면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이보시오. 나와 같이 커윈 나리한테 가서 스스로 해명하는 게 좋을 거요. 커윈 나리가 누굽니까? 왜 나에 관해 해명해야 하죠? 여기는 자유국가 아닌가요? 물론 정직한 사람들한테야 얼마든지 자유롭죠. 커윈 나리는 이곳 치안 판사요. 당신은 어젯밤 여기서 살해된 채 발견된 한 신사의 죽음을 설명해야 할 거요. 이 대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나는 결백했다. 그건 쉽게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을 따라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갔다. 피로와 허기가 겹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몸이 쇠약한 사람을 범인으로 여기거나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 낫겠다고 나름대로 계산했다. 그때 나는 몇 분 후면 나를 덮쳐버릴 그리고 불명예나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공포와 절망으로 삼켜버릴 재앙을 전혀 짐작도 못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이제 곧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떠올리려면 정말 온 힘을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